띄워보십시오. 이게 연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이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겠고,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 알선 광고 게시물 적발도 2022년 8,445건에서 6배 이상으로 2025년 51,493건으로 이렇게 뛰어올랐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약이 더 이상 이게 이 음지의 이 범죄가 아니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마약 문제가 너무 크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쭉 보고 있는데, 결국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 유통되는 것을 막는 거, 그다음에 사용하면 또 그걸 처벌하는 거, 그다음에 잘 치유해서 재활하는 거, 나와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 전 사회적인 문화를 마치 요새 그 청소년들 담배 피우면 안 좋다, 이걸 노담 이런 것처럼 마약을 하면 후지다,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복합적인 다중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님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총님 혹시 마약 김밥 드셔보셨습니까? 마약 떡볶이 드셔보셨습니까? 마약 김밥하고 떡볶이집이 많죠. 한번 봐보십시오. 저게 마약 김밥, 떡볶이, 방석, 셀카, 의자, 스키니, 담요, 침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저런 것을 해가지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줍니까? 이러니까 이게 청소년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저거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저도 있을 때 저거 갖고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 저것이 문제를 오히려 확산시키고 인식을 무디게 한다고 해서 마약이라는 얘기를 아예 못 쓰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는데요. 그때 논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딱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서 이제 자율적으로 놔두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부분은 한번 이제 그런 토론이 있고 나서 몇 해가 지냈고, 또 저런 이름으로 장사를 좀 이렇게 득을 잘 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시기가 좀 지나서 한번 종합 점검을 해봐도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총리님이 정말 이거를 하여튼 뭐 교육부, 법원행정처, 행안부, 뭐 저 특허청 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이런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유사한 뭐 심지어 TV 프로그램 뭐 저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프로그램, 상품, 용어 이래까지 원칙적으로 유사한 것이 많아서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여서 딱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저 문제부터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마약 문제 성과 이렇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야 할 일 단순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유통망을 선제적으로 좀 차단하고 교육과 치료의 대안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우리 국회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마약을 위험이 아닌 호기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이미 이 사회 경계선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정부 성과와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을 우리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국민의힘 우리 국회 모두가 함께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악성 민원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소수의 프로 불편러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와 다수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히 교육 현장이
과도한 민원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님도 질의 드릴 수 있어서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예, 총리님, 초등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에 축구 좀 하셨습니까? 예, 그때는 그거 할 수 있었죠. 잘 하셨습니까? 그냥 쫓아는 다녔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새 이게 수학 여행에 이어서 축구 금지 늘어나는 초등학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걸 보고 설마 이게 진짜일까 잘 믿기질 않았는데요. 총리님 이 기사 보고 믿기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저 기사 자체는 못 봤습니다. 얼핏 제가 한두 번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저와 유사한 조금 지금 요새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좀 황당하다 싶은 일들이 좀 있더군요, 요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만약에 뭐 전국에 초등학교 한 개다 이러면 사실은 좀 너무 예외적인 거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각 교육청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전체가 다 취합되진 않았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의원실에 응답한 곳만 봐도 전국적으로 212개 초등학교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답이 왔고요. 그다음에 저 기사가 사실 부산의 사례인데 부산 같은 경우를 보니까 부산 전체 초등학교의 3분의 1, 105개에 달하는 초등학교가 운동장에서 축구 등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총리님께서 뭐 혹시 이게 왜 축구를 못하게 하는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글쎄요, 저게 아마 학교 밖에서는 소음 시끄럽다고 그럴 것이고 혹시라도 학부모들이 만약에 PPT 안 띄워주셔도 돼요. 네. 예, 학부모들이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요? 요새 분위기면 뭐 다쳐서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 한 단어로 하자면 민원 때문인데요. 근데 민원이 한 2종류 정도 됩니다. 뭐 시끄럽다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제일 큰 게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렇죠. 다친다라는 민원이 한 종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외감이나 뭐 약간 박탈감 같은 민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는 축구 하고 싶은데 좀 잘 못해서 아니면은 뭐 6학년 형들만 축구한다. 우리 애는 왜 못하게 하냐. 뭐 되게 다양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민원들이 총리님 생각하실 때 근거가 어떻게 뭐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뭐 차이가 조금 나지만 저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다닐 때. 예, 저희로서는 사실 이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좀 뽑아온 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특히 요즘 민원으로 선생님들도 너무 시달리고 이러시니까 그 학생들한테 상처 안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균실 같은 환경에서 정말 안전하게 학생들을 뭐 보호하는 데에만 치중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 하다 보면 좀 다칠 수 있죠. 근데 그거 무서워서 우리가 체육 활동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외감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면 농구는 좀 곧잘 했는데 축구는 제가 좀 재능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축구 하려다 하면은 팀에 안 끼워주고 이럴 때 있거든요. 뭐 소외감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6학년 형들한테 공도 뺏겨보고 근데 그런 소외감도 겪어보면서 그럼 내가 축구 잘하는 친구한테 야구르트도 하나 사줘가면서 야 다음번에 나 좀 끼워줘라 아니면 뭐 골키퍼라도 할게 그러면서 그 소외감이나 아니면 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도 교육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뭐 동의하시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의 문제도 하나 있고 근데 그랬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학교에다 선생님들한테 요구해서 이거를 막는 방식으로 하는 그걸 아마 민원이라고 표현하신 것 네. 같은데 그 후자의 문제가 사실 몇 해 전에 많이 문제가 됐던 선생님들에 대한 과도한 어떤 요구 이런 걸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얽혀 있어서
굉장히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총님 잘 뭐 공감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우리 굉장히 몇 해 동안 해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단 잔디도 다 깔고 사실은 요즘 부모님들도 대부분 보면 저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은 스마트폰 붙잡고 있지 말고 좀 갖고 가서 공이라도 차라 이런 게 대부분의 심정인데 저는 이렇게 축구를 못하게 하는 학교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해가지고 좀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조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현직 선생님들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피드백이 총리님 걱정하신 것처럼 이거 천하람은 관심 가져주는 건 좋고 뭐 초등학교에서 당연히 축구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또 이렇게 이슈되면은 축구하라고 높으신 분들은 축구하라고 압박만 하고 민원 들어오는 거는 다 선생님들 책임 아니냐. 민원은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져 줄 거냐. 이런 반응들이 저희 의원실로 지금 쇄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초등학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민원을 책임져 줘야 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안 생기면 계속 반복될 것 같거든요. 총리님 이런 어떤 민원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떤 뭐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방과 후에 운동장을 주민들한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되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좀 동일한 맥락이 있는데요. 조금 다르지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냥 문제의식만 갖고 좀 깊숙이 생각을 못 해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원님이 말씀을 좀 주시면 이번에 계기로 해서 우리 뒤에 교육부 장관님도 계시고 등등 하니까 좀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민원 대응의 시스템을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이 부담을 현직 교사들에게 어떻게 덜어주느냐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다음 사례도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시간이 좀 돼서요. 이게 아까 이제 다음 사례가 그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게 이제 방금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운동회 하는데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 조금만 놀게요라고 먼저 이렇게 주민들한테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 운동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총리님, 우리가 운동회 365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하는데 저는 저런 거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제가 초품화라는 걸 넣어 놓은 게 총리님 초품화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압니다. 예. 저거를 이제 하려고 많이들 하죠.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지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가 근처에 품고 있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 아파트가 초등학교가 가까워가지고 가격 오를 때는 좋다가 운동회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거 시끄럽다고 민원 넣는 거. 이런 민원은 우리가 과감하게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거를 만들 때는 아예 그 아파트에는 규정을 먼저 만들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원 관련해서는 또 장관님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잠깐만 답변서 와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또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제로 제가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동회 할 때 소음 112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경찰차를 끌고 학교에 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답니다. 이거 정상적인 112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십니까? 예,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천 의원님이 관련한 질문을 주신다고 해서 차례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이 소음 민원에 해당하는데 1년에 발생하는 소음 민원이 한 30여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초등학교 운동회와 관련된 소음 민원은 1년에 350건, 0.1%가 안 된다.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운동회 소음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 0, 1, 2, 3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코드 2, 3 이렇게 좀 낮은 등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코드 3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날 중에 가서 이런 민원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좀 앞으로
주의해달라라는 정도로 처리하면 되고, 코드 2는 제로나 0, 1, 그러니까 0, 1 같은 급한 민원이 없을 때 가서 이제 이런 민원이 있었다라고 전달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이 운동회 하는데 이 순찰자까지 몰고 가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에 운동회 소음 민원이 77건이었는데 이제 계속 늘어나서 네네. 뭐 350건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뭐 매번 경찰차 끌고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가면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운동회 하는데 이렇게 어느 학교에 순찰차가 왔다더라.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굉장히 충격받는 거는 첫째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야, 운동회 하니까 자꾸 경찰 오고 이러는데 하지 말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350건인지 뭐 그중에 10건인지 20건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민원은 아니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운동회에서는 좀 참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 꼭 출동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운동회 끝나고 가도록 이렇게 뭔가 좀 우리 민원 응대에 있어서 과도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좀 과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다만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운동회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뭐 서로 기량을 겨루고 재미있게 노는 이런 이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기획사를 부르고 이제 좀 앰프로 노래도 크게 틀고 좀 너무나도 즐겁게 흥겹게 놀다 보니까 뭐 소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순찰차가 운동회 현장에 가는 일은 없도록 장관님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예, 장관님, 제가 아까 이제 축구 문제 말씀 뭐 총리님하고 나눴는데, 장관님 이거 아무리 그래도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에 축구를 초등학교에서 못하게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특히 축구하고 야구는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학년을 제외하고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대체로 학생 수에 비해서 운동장이 그걸 다 소화하기에 좁은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또 축구나 야구는 특히 야구 배트로 자체로 다친다거나 공이 예기치 않게 날아가 다치거나 이런 뭐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 점심시간 다 나오는 시간이라서 점심시간하고 일정 시간은 제한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근데 실제로 그걸 아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아예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하지 마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게 단 하나의 학교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우리가 학교 체육 활성화 시행 계획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체육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신난 대로 많이 하라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까지 이거를 아예 하지 마라. 뭐 예를 들면 조금 문제가 있다면은 이걸 뭐 예를 들면 쓰는 학년을 조금 분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공간을 약간 분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쉬는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교실에만 있어라 이런 학교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사고 위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과도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학교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장관님께서 과감하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실은 요즘엔 그 교내 그 실내에도 다양한 놀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우리 권장하고 있고 스포츠 클럽 활동을 각 학교에서 수십 가지 종목을 할 수 있게 하고 스포츠 클럽 대회를 활성화시키고 전국 대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신체 활동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교육 과정까지 바꾸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학교라도 아까 보니까 한 3.5% 뭐 이 정도의 학교가 300개 정도 네, 되죠. 그렇게 나왔다 예. 그러는데 근데 아직 답변 안 온 지역도 많아가지고요. 네, 예. 네, 그 숫자라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한 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수학 여행 문제인데요. 이게 현장 체험 학습이다 이렇게 하는데 PPT 한번 볼까요? 이게 작년 올해 통계들이 있는데 숙박형은 서울, 대구, 대전 같은 경우는 진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숙박형이라고 하는 게 수학 여행이나 뭐 수련회 이런 거잖아요. 다 보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였다가 올해는 5%, 4.96%, 대구 같은 경우도 3%, 2%,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5%를 잘 안 넘습니다. 그리고 당일형도 요새 갈수록 안 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특히 이게 이제 초등학교가 제일 덜 가고 중학교 그렇고 고등학교는 그래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여행이나 학생들 체험학습을 인솔하고 가다가 이 작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온전히 인솔자 선생님이 지도록 한 것 때문에 그런 기피 현상이 있어서 지난번에 법을 바꾸면서까지 실제로 충분히 교육적으로 안전 조치를 다 했을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을 했을 때 어쨌든 이제 주의 이래가지고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랬을 때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나면 나머지 모든 선생님들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출발하기 전에 예방 조치, 그러니까 충분한 교육과 조치를 했는데 일어난 사고도 역시 면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것도 알고 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뭐 속초 초등학생 네, 현장 체험학습 그렇습니다. 사건도 네, 네. 있고 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요즘 그래서 어떤 게 대안으로 좀 나오냐 하니까 몇몇 민간 업체들이 인솔 책임부터 우리가 맡을 테니까 선생님들이 책임 안 지도록 인솔 책임을 우리가 맡을 테니까 수련회나 뭐 이런 걸 좀 하자라는 제안들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장관님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는데 사실은 체험 활동이나 체험 학습 자체도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업체가 일부 안전에 보조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전체를 맡기는 것은 교육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법이나 이런 것으로 선생님들이 해도 전혀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 지금 얘기한 것은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 요즘은 소풍 수련회 좀 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네. 민원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민원에 뭐 계속 보면 수련회 뭐 수학여행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선생님들이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인솔 책임을 다해서 가는 데까지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그 기회들을 놓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적극적으로 지금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만 이 기회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아까부터 결국 핵심은 민원인데 제가 이런 거 이슈 제기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또 윗사람들 생색만 내고 우리가 민원 다 온팡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민원을 지금도 대응 체계는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정말로 선생님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민원 대응팀이라고 교장 선생님이나 뭐 행정실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담임 선생님한테 토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도 또
그 새롭게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본적으로 그냥 대응팀 단순히 이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그 개인이 담당하지 않고 학교가 감당하고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일 경우에는 그 교육지원청으로 신고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놨는데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민원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동학대다 뭐다 뭐 이런저런 아까 수학여행도 보면 그렇습니다. 고소, 고발, 뭐 손해배상 청구 다 들어오잖아요. 네. 이거를 선생님들이 나중에 가서 무혐의가 되더라도 경찰 뭐 쫓아다녀야 되고 소송해야 되고 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상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국가 이런 어떤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도 이런 걸 해서 변호사도 직접 그냥 교육청에서 붙여주고 선생님이 직접 거기 안 가도 뭐 이렇게 경찰 조사나 이런 것도 다른 교육청의 변호사나 이런 분이 나가서 받도록 해야지. 네.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계속 위축되고 우리 교육 현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공간으로 될 것 같거든요. 이 어떤 국가 소송 책임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정말 그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학교에 교권 침해 사안이 있을 때 바로 상담하실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그 학교 전담, 학교별로 채용하는 그 변호사를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일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했을 때 그 교육감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교육감이 그 의견서를 반드시 내고 또 침해 사안이 있을 때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기본 조건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명심하고 이 사실을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적극 알리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되면 아까 그 운동회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학교가 단 한 학교가 있어도 안 되긴 하지만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학교에서는 그 학교 공동체가 함께 학생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 마을까지 같이 해서 마을 축제로 운동회를 치르는 곳이 더 많다는 것. 그래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제발 좀 그런 사례를 존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아이들의 축제인데 어른들이 함께 그 귀엽게 참 기특하게 바라보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하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하경 부의장님과 김민석 총리님을 비롯한 장관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전남 순천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김민석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총리님께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최근 미국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의 통역 없이 약 20분간 직접 영어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총리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 상대국 정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를 보여준 아주 보기 좋은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면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도 큰 관심과 안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하셨고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반응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갑작스레 예정에 없이 이루어진 만남이었는데 첫 인사로부터 시작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것이 북한 문제였고 그 관심이 생각보다 높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 나름의 평소 생각하던 진단과 설명을 했고 그것이 일정한 제안으로 이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 자리에서 보좌하는 분에게 조사도 명하고 또 다른 지시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마무리에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비교적 우호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제안했던 내용의 성격이 이 자리에서 어떤 야당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적 부담을 동반하는 내용이거나 또는 우리의 비핵화에 관한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북미 또 남북 관계 개선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교육이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자녀 국가 장학금의 개선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그 대중교통 교통카드 K패스 관련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이라든가 이자녀부터 할인율을 높여줬고 또 세자녀인 경우는 더 많이 높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다자녀 정책을 보면 주거 지원이라든가 양육 지원, 세금 감면 이럴 때는 다자녀 혜택을 이자녀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국가 장학금만 세자녀부터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 구간별로 국가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 제1유형에 약 3조 원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2자녀까지는 소득 구간만 정해서 차등을 줘서 국가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3자녀부터 다자녀 방식으로 1유형에 비해서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생이 심각하고 과연 다자녀를 다른 국가 정책은 다 2자녀부터 하고 있는데 국가 장학금만 이렇게 3자녀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할 경우에는 이제 제도 설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약 2,900억, 약 3,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2자녀부터 이제 전액 소득 구간 없이 완전 전액 면제를 할 때는 약 6,900억 정도, 2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다른 국가 정책과 일관되게 다자녀를 세자녀에서 2자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이미 보여주신 정책들만 봐도 전체 기조가 2자녀 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더구나 우리 현재의 출생률을 놓고 보면 1 이하의 0.7 전후로 갔기 때문에 2자녀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아마
장학금만 그렇게 놔둔 이유는 상대적으로 재정 소요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들은 생각은 국가 전체의 출생률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출생 자체를 하게 하고 결혼 자체를 하게 하는 것 자체에서 우선 크게 지원망을 짜는 것이 정책으로서는 최우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아마 지금까지 정책의 기조는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다 예산 문제고 돈 문제이기는 하고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다 전 국민이 대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육 예산은 늘 너무 많고 남는 거 아니냐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막상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사실 교육 쪽으로 들어갈 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돈이 남는다고 볼 게 아니라 이런 예산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뿐만이 아니더라도 교육과 관련해서 세자녀는 할 수 있는 모든 다른 혜택을 종합해서 다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못 한다고 하면 소득 구간별 좀 단계를 나눠 가지고 적게라도 좀 일부 전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폐교연금 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있거나 학교를 갑자기 폐교하면 선생님들은 이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니까 바로 그때부터 연금을 주는 게 바로 폐교연금이라는 제도인데 이 사학연금에 고용보험이 일단 적용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은 뭐 어떤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제도가 돼 있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보완하되 폐교연금 현재 수급자들이 약 206명 되는데 20대부터 폐교연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폐교연금을 60세 그 사학연금을 받기 전까지 40년간을 받고 또 60세 이후에도 계속 그냥 거의 20대부터 평생 연금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6명 그리고 이분들이 작년 1인당 약 7,600만 원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는 383억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일반 연금하고 비교했을 때도 너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폐교연금을 폐기하고 이제 실업급여와 같은 구직 지원금이든 실업급여든 이런 용어로 해서 보완을 좀 필요는 합니다. 물론 이제 재보상급여 준비금이라고 해서 이게 한 4천억 정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실업급여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하되 폐교연금은 당장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6년도만 해도 비자발적 퇴직자하고 폐교퇴직자를 다 합하면 약 1,695명. 이제 실업급여 방식으로 지급을 하면 약 1년에 277억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폐교연금의 좀 비합리적인 방식을 없애고 이런 구직지원금 방식을 살리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들의 잘못이나 또는 선택, 어떤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은 그 당사자들의 실제 활동을 위해서도 그렇고 재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적절한 합리적 개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을 한번 교육부에서도 연구를 하도록 하고 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금 일반 연금도 이제 연령을 계속 뒤로 늦추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연령의 폐교가 됐다고 해서 20대부터 이렇게 평생 받게 하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 아무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전남 의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 내 기존 공공이나 민간 병원을 우선 활용해서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세종시와 함께 그 유일하게 이제 50만 이상의 광역으로는 전남이 유일합니다. 의대가 없어서 지금 30년에 신입생 100명 정도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거를 뭐 전남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의대 없는 지역이 우리 전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남 지역으로 확정될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에는 이제 동북권, 우리 순천, 여수, 광양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과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이 있는데 이 양쪽에 다 이제 의료가 굉장히 상급 종합병원, 3차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와 이 부속병원을 양쪽에다 서로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 정책도 이게 한 군데만 해주기에도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양쪽 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목포와 순천은 보면은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 정도 걸리고 승용차로 가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리고 병원을 서로 이용하는 비율이 0.7%밖에 안 됩니다. 서로 순천과 목포에 쉽게 말해서 생활권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양쪽에 한 군데만 해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이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수요를 보면 전남 동북권은 인구로 보면 84만 명 그리고 상급 병원 원정 진료 타 지역으로 약 1년에 4만 5천 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만 1만 7천 명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서부권도 인구 59만에 3만 8천 정도가 상급 종합병원 3차 병원을 찾아서 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북권이 수요 측면에서 좀 더 높다고는 하지만 서부도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급 종합병원의 관내 이용률이 전남은 25%. 이것도 사실은 그 화순에 있는 병원 광주하고 오히려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상급병원의 18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비율 전남은 약 5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3차 병원이 화순에 있기는 하지만 거의 광주에 있는 거하고 같고 이 목포나 순천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통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 응급 환자 전원율도 전국에 비해서 전남은 6.7%, 또 응급 의료기관을 했을 때는 9.7%에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지금 이제 의대에 신입생을 100명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순천대와 목포대 양측에 캠퍼스를 두고 분리를 해서 배정을 해줘야 한다. 물론 이제 의과대는 통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합 의대 대학 의과대는 하나지만 캠퍼스는 양쪽에 분리를 해주고 부속병원도 분리를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캠퍼스가 2군데 이상 분리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순천 향대도 보면 아산과 천안에 이렇게 학년별로 분리되어 있고 또 부속병원에 고학년들은 실습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도 관악 캠퍼스하고 대학로 연금 캠퍼스에 1, 2학년부터 3학년, 6학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도 광주, 용봉, 화순, 학동 캠퍼스에 각 학년별로 캠퍼스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통합의과 대학도 이렇게 순천과 목포에 물론 이제 숫자로 뭐 1, 2학년, 3학년 뭐 학년별로 이렇게 나눠 놓기는 했지만 100명이라고 치면 양쪽에 쉽게 말해서 뭐 50명씩 아니면 또 학년별로 이렇게 또 부속병원도 반드시 순천과 목포에 양측에 해야지만 이게 해결됩니다. 복지부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냥 한 곳에 대학 설립 허가해주고 부속병원 한 군데 설립해줘서 정부 입장에서 일하기 편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이제 전남 도민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 순천과 목포가 생활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꼭 양쪽에 부속병원과 캠퍼스를 함께 운영해주는 방식을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마지막 화면을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전남 광주 통합시장 결선 후보 2명
어제 그제 사이에 자기들이 보기에도 한쪽 마냥 답이 안 나오니 의대 캠퍼스도 양쪽에 다 운영하고 부속병원도 반드시 양쪽에 짓겠다. 그리고 이제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이거를 파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어제 페이스북에 공지해서 제가 당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알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잘 알고 있고요. 또 그에 담겨 있는 여러 그 지역민들의 현실적인 필요, 어려움, 또 이 논의를 둘러싼 과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통합 과정에서 그 이제 시장이 결정이 되면은 그 시장 또 중앙 정부 같이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최선의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3일과 4월 6일 그리고 오늘까지 3일 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경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